나의 불안을 고대 철학사에 묻다 제 10강이자 마지막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을 2시간 동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형이상학, 자연학, 또 윤리학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영혼론 이런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학을 할 텐데, 시학이 이제 이 강의안을 좀 두둑하게 하긴 했는데 2시간 안에 다 이제 일목요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학에서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예술의 전반적인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나오고, 본격적으로 비극이란 무엇인가가 이제 6장에서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냐면은 2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핵심이 바로 1장에서 14장까지가 이제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극 1권에서 지금 비극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서 서사시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주 짤막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2권이 더 있었다, 2권이 더 있어서 그것은 희극에 관한 얘기였다 라고 하는데, 이게 다 없어져서 지금 현재는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쓴 소설이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죠. 이 희극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시학 2권이 어떤 내용으로 있었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추측을 해서 에코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 장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세시대에서는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성함을 갖다가 훼손을 시키기 때문에 금서로 해서 이 책장에다가 좀 스포일러를 하자면은 안 돼.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게 왜 불타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1권밖에 없고 대부분은 비극에 관한 얘기다. 비극에 관한 얘기고, 전체 26장에서 23장부터 26장까지만 서사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술 전반에 대한, 예술에 대한 얘기고, 그 이후로는 이제 비극에 대한 얘기. 서사시에 대한 얘기는 왜 이렇게 짧으냐 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가장 예술의 핵심은 이제 비극에 있다라고 본 거고, 근데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비극에서 했던 논의를 거의 대부분 반복한다, 거의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학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우리가 시학을 배워야 될까?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술. 그러니까 인간이 어쨌든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를 하죠. 그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생산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고 한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러한 직업만으로는 살 수 없고 문화생활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 문화의 핵심은 바로 예술이고, 어쨌든 예술을 감상하거나 창조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의 이제 본령이 이제 고대, 우리가 이번 10주의 강의를 통해서 고대 철학을 했을 때, 고대 철학에서 이제 예술 철학, 다시 말해서 미학의 가장 핵심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 소개부터 해드리면은, 책 소개는 이제 시학 번역,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이제 천병희 선생이 번역한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시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병희 시학, 문예출판사. 근데 천병희 선생은 어쨌든 전공이 이제 고전어 전공이에요. 고전어. 그래서 히라버 전공인데, 히라버 라틴어 전공인데, 이 번역이 군데군데 좀 잘못된 게 좀 많습니다. 어쨌든 이분은 전공이 문학이기 때문에, 어학 문학이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시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했던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배경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좀 오역이 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영어를 같이 놓고 우리가 히라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영어를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영어 번역본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책이 제일 좋은데 할리웰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The Poetics of Aristotle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웰이 번역을 한 이 버전이 아주 깔끔하게 번역이 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학이라고 하는 제목에서부터 얘기를 합시다. 이 시학이라고 하는 제목 번역 자체부터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제목이 포이에티케인데 포이에티케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그래서 만드는 이런 형용사입니다. 만드는 이런 뜻밖에 없어요. 제목에 이제 여기 앞에 이제 페리 뭐뭐에 관하여라고 하는 게 붙는데 그러니까 이 만드는 것이고 결국엔 제작술인데 어쨌든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비극, 특히 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어로는 이제 작시술이다. 작시술. 이제 어떤 기술이라는 면이 중요하다는 거죠. 시를 제작하는 기술이다라고 하는 제목이 더 정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제목 얘기가 왜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플라톤은 시인 추방론을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술을 어떻게 봤느냐? 예술을 어떻게 봤느냐? 시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봤느냐? 예술은 어디서 오느냐? 했을 때 영감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영감. 어떤 착상이 탁 천재에 의해서 떠올라가지고 기똥찬 발상이 떠올라서 팍 쓰는 거. 이게 시고 이런 게 예술이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낭만주의 시대에 가면 어떤 천재론으로도 이어지는 겁니다. 천재들만 예술을 하는 거다. 천재들만. 그런데 어쨌든 천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게 미친놈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매니아라는 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예술, 특히 시라고 하는 것을 비이성적인 것의 영역으로 놓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시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비이성적인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이것은 하나의 제작술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술을 해야 되느냐, 왜 예술을 해야 되느냐까지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영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 천재들만 할 수 있는 비이성적인 것으로 예술을 갖다가 놓게 되면은 그거는 딱히 우리 삶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라고 하는 것을 이성적인 것으로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것은 우리에게 인지적 가치를 준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술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예술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알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알.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근거는 알미라고 그랬죠. 알을 통해서만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라고 하는 종류는 각각이 다 다른 거예요. 분야마다. 화학에서의 알미 있고 공학에서의 알미 있고 동물학, 식물학에서의 알미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것들은 그 각각의 알의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겹치거나 배제되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각각의 다 소중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알의 가치인 거죠. 그리고 예술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면 그것은 예술만이 줄 수 있는 알을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인식의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작술이라고 했을 때, 작시술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것이 이제 기술이라는 거죠. 기술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 지난 시간까지 했을 때
목적론이라는 걸 배웠죠. 목적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뭐를 지향한다? 목적을 지향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기능이라는 말로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시를 짓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고 그것은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된다라는 함의도 들어있는 거예요. 제목 자체에. 작시술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에. 그렇다면 시를 짓는다는 기술의 목적은 무엇이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은 특정한 감정을 영향을 미치고 그 감정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냐?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을 빌려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느냐? 예술의 목적은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정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술에는 각각의 목표로 하는 감정이 있는데 특히 비극에서의 목표가 되는 감정은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연민과 공포예요. 그러니까 비극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비극적인 얘기. 그렇죠. 예컨대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얘기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 어머니와 잠자리를 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얘기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가 도대체 목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연민, 인간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고 자기 삶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참 이렇게 똑똑한 척을 하면서도 참 보잘것없이 언제든 이러한 운명에 처할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공포를 느낄 수가 있죠.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공포를 느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의 목표는 바로 연민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이 비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목만 가지고도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얘기를 할 건데요. 1장에서 4장까지의 얘기는 결국엔 예술의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예술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미메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미메시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미메시스라고 하는 말을 모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모방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방은 미메시스의 부분 집합일 뿐이거든요.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은 있는 그대로를 고스란히 그리는 걸 모방이라고 그러죠. 빼놓지 않고 틀림없이 가감없이 하는 것을 모방이라고 그러는데 미메시스는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이것은 같지 않기 때문에 미메시스랑 모방은 구분을 해서 써야 되고 미메시스라는 개념어는 그냥 미메시스라고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왜 중요한지를 좀 봅시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술 1장에서 4장까지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술의 분류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수단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대상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방법에 의해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1장에서 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술을 첫 번째로 수단에 따라서 구분하는 얘기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강의한 1페이지에서 까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1447A 18행부터 28행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채와 형태의 매체를 통하여, 이거는 제가 번역한 겁니다. 많은 사물들을 미메시스함으로써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음성의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듯이,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유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 유비를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 따져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모든 예술의 경우에서 미메시스는 리듬, 언어, 화성의 매체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리듬, 언어, 화성에 따라서 화성이라고 하는 건 멜로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수단에 따라서 예술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음과 같이 분리되거나 혼합되어 적용된다. 피리나 키타라의 예술, 이거 다 악기 이름입니다. 그리고 펜파이프와 같이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예술은 화성과 리듬만을 사용한다. 반면에 무용의 예술은 화성을 제외한 리듬의 매체를 통하여 미메시스를 나타낸다. 그렇죠.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이 제일 중요한 거죠. 멜로디나 이런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무용과 또한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다 강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들의 움직임을 모양 짓는 리듬을 통하여 성격, 감정, 행동에 대한 미메시스에 종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미메시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정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골치가 아픈 거예요. 미메시스라는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데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미메시스의 성격을 알아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듬, 언어, 화성을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중요하다. 일단 미메시스의 대상이 첫 번째로 미메시스의 성격을 규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메시스의 대상이란 무엇이냐? 성격, 감정, 행동, 이 세 가지다. 대상은 인간의 성격, 감정, 행위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동안 아리스토텔레스 미메시스를 잘못 해석한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메시스 하면은 무조건 사진 찍기를 생각해요. 사진 찍기. 예술사에서, 미학사에서 미메시스라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하는 그런 리얼리즘을 생각을 하거든요. 예컨대 극사실주의, 이런 걸 미메시스의 대표적인 예시로 두죠. 인물을 그린다 그러면 털끝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밀하게 그리는 것, 이런 거를 미메시스라고 잘못 알고 있다. 예컨대 돌 같은 걸 하나 그리도 돌을 사진에 가깝게 그리는 것을 마치 미메시스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미메시스라고, 다 같은 미메시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성격, 감정, 행위를 대상으로 해야만 그것은 미메시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바깥에 벗어나는 건 미메시스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대상 바깥에 있는 것은 미메시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계속 우리가 강조한 게 리얼리즘이었죠? 근데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정의는 다시 쓰여야 된다. 그러니까 리얼리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상부터 중요시 여겨야 되고, 그 방법론이 아니라 그 대상은 결국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인간의 성격, 감정, 행위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포인트로 놓고 있는 것은 행위이다. 왜냐하면은 이 행위를 통해서 성격과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것이고 이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미메시스라고 하는 지금 첫 번째 정의를 갖다가 내린 거예요.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려면은 시와 산문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시와 산문의 차이를 얘기를 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들 시와 산문이 어떻게 다르다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선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와 산문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시는 형식이 있대요. 시는 형식이 있다? 형식? 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 네. 정말
긴 시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굳이 구분 짓자면은 산문에 비해서 조금 형식이 형식성이 더 산문에 비해서 강하다. 예컨대 그러면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뭐 운율도 있고 운율. 대표적인 운율이죠, 그죠? 대표적으로 시는 보통 운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은 산문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국어 시간에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다 헛소리죠. 왜냐하면은 그리스 시대에는 이 운율이라고 하는 글이 많았어요. 예컨대 우리가 자연 철학으로 이오니아 철학으로 그전에 배웠던 사람들 이오니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그 단편들이 다 운율을 가진 시예요. 운율을 가지고 있어요. 운율을 다 따르고 있다고. 그리고 뭐 헤시오도스의 역사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운율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이 운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시라고 할 수는 없다. 차라리 오히려 플라톤의 대화편 같은 게 더 시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플라톤 대화편이 더 이거에 비해서 시다. 왜? 시가 시냐 아니냐를 구분해주는 기준은 뭐기 때문에? 미메시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메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기 때문에? 대상을 뭘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 성격, 감정, 행위. 이 세 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미메시스를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시이고 그것이 예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학 단편들은 어쨌든 이 세 개의 진리를 다루고 있거든요. 세 개의 진리. 이 우주, 자연의 사실적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적 진리. 그러나 사실적 진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의 진실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진실. 인간의 성격, 감정,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는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이 더 인간이 나오잖아요. 인간이 등장해서 인간들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드러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시다. 그러면은 시 중에서 뭐 꽃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의자나 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건 시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시가 아니고 근데 이때의 시라고 하는 것은 표준 모델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비극을 두고 있죠. 그래서 비극은 서구 문학사에서 뭐의 원천이죠? 소설의 기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사적으로 엄밀히 말해서는 소설인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때 시라고 하는 것,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라고 하는 것은 비단 오늘날의 서정시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모든 문학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학 일반이다. 그래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와 소설이 분화되기 이전에 공통적인 원칙으로서 기여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꽃을 노래한 시는 시가 아니다라고 폭력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을 폭력적으로 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진짜로 이제 지향해야 할 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시와 소설이 나눠진 것도 상당히 근대적인 문학 개념이죠. 시와 소설은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아주 짧은 근래에 발명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발명되기 이전에 그 분화되기 이전에 분열되기 이전에 참다운 문학으로 다시 시가 그 건강함을 회복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얼리즘 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시다. 인간의 성격과 감정을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시가 리얼리즘 시가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는 이제 수단을 가지고 예술을 분류했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는 대상을 가지고 예술을 분류합니다. 2장에 가서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대상은 인간의 감정, 성격, 행위가 대상이죠. 그런데 2장에서는 좀 더 그걸 세분화시켜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훌륭한 사람, 보통 사람, 그리고 훌륭하지 못한 사람, 훌륭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눠서 이것이 시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대상이고 미메시스의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도덕적인 극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선한 것이고 이것은 악인 것이죠. 이렇게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윤리학적인 두 가지 축을 가지고 나눈 겁니다. 여기만 봐도 원래의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방이에요, 아니에요? 사진 찍기처럼, 영화 촬영처럼 있는 그대로를 고스란히 그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만 봐도 지금 아니에요. 아니죠. 왜? 세상에 이런 사람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제일 많죠, 세상에는. 그렇죠?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뭐 별로 안 뛰어나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죠, 세상에는. 그런데 미메시스의 대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들어있고 아주 나쁜 놈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리얼리즘에서와 같이 사실주의적인 재현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서는 이제 방법에 따라서 예술을 구별을 하죠. 3장에 가서는 3장에 이제 얘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미메시스의 방법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술적인 것, 내러티브와 드라마적인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미메시스는 이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서술적인 것은 뭐예요? 작가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내러티브죠. 그런데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직접 그 주인공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 플롯을 구현을 하는 겁니다. 연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그 내용을 구현해 주는 것이 드라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서술적인 것과 드라마적인 것을 구분했는데, 이것이 플라톤과의 대비를 통해서 이야기가 돼야 돼요. 플라톤은 미메시스를 서술적인 것과 드라마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플라톤, 그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던 플라톤은 시를 뭐와 뭐로 구분을 했냐면은 서술적인 것과 미메시스로 구분을 했어요. 서술과 미메시스로, 국가 시권에서.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은 시를 서술적인 것과 미메시스적인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미메시스를 서술적인 것과 드라마적인 것으로 구분을 했느냐, 요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면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오해부터 없애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 미메시스 개념이 가장 왜곡이 심하게 일어난 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있어서,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줄로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학문을 고대 그리스처럼 하자라는 게 르네상스의 기본 태제입니다. 그랬더니 르네상스에서 어쨌든 고대 그리스 예술을 하더라도 르네상스 예술은 고대 그리스에서 그 근원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가장 유명한 말이죠.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라는 말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이제 들어옵니다. 예술은 자연의 모방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어. 그러니까 우리 르네상스 예술이라는 것도 자연의 모방을 해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서구 예술사를 갖다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오스카 와일드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예술 지상주의자, 유미주의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것이 아니다,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예술을 모방한다. 이 사람 예술 지상주의자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술이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예술을 모방한다. 그러니까 예술이 먼저 있고 자연은 나중에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거짓말의 쇠퇴라고 하는 글에서 예술 지상주의자 오스카 와일드가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시학에서 등장하느냐? 시학에서 등장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 2권 8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정확한 문구를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의 맨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2권 8장을 맨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테크네는 부분적으로는 자연을 보완하고 부분적으로는 자연을 미메시스한다. 이게 원래 문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테크네는 부분적으로는 자연을 보완하고 부분적으로는 자연을 미메시스한다. 그런데 그 뒷말만 르네상스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맥락은 자연학에서 어떻게 등장하냐면은 이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테크네를 주어예요. 주어가 보면은 지금 그렇죠. 테크네가 주어죠.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예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기술 전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테크네 개념 우리 배웠었죠. 플라톤 할 때도. 모든 신발을 만드는 것, 의료 기술, 이런 모든 것을 다 테크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테크네는 부분적으로 자연을 보완하고 부분적으로는 자연을 미메시스 한다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테크네는 인간의 행위죠.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행위를 테크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는 뭐를 가져요? 목적을 가져요. 목적을. 그런데 자연도 아무렇게나 생물을 탄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탄생시킨다. 그러니까 자연도 목적 지향적이고 테크네도 목적 지향적이다 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의 미메시스, 이때도 미메시스라는 말을 쓰긴 했지만 이때 미메시스라는 말은 예술에서의 미메시스가 아니라 테크네에서의 미메시스를 말하는 거예요. 큰 의미에서의 미메시스. 그렇기 때문에 미메시스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미메시스는 테크네 일반으로서의 미메시스가 있을 수 있고, 이때 테크네는 뭐를 달성해야 된다? 목적을 달성해야 되죠. 모든 인간의 행위는 목적을 달성하는 의도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료 기술을 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한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리가 물갈퀴를 가지는 이유는 헤엄을 더 잘 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네 일반으로서의 미메시스 역시 목적을 가지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아까 인간의 성격, 감정, 행위 다 합쳐서 인간의 삶이라고 합시다. 인간의 삶을 대상으로 하는 예술로서의 미메시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봅시다. 테크네 일반은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시에서의 이 지점, 목적은 뭘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뭐와 뭐의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연민과 공포. 이것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해소시키는 것을 그 유명한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연민과 공포의 카타르시스다. 카타르시스 얘기는 좀 더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삶의 대상으로 하는 예술,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미메시스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성격, 감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크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되시겠죠? 미메시스란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미메시스를 이야기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하나만 더 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성격, 감정, 행위라는 게 왜 중요하냐가 중요해요. 결국에는 행위가 중요한데, 왜냐면은 행위를 이 미메시스의 대상으로 추가시킨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이에요. 성격과 감정이 미메시스의 대상인 거는 오래된 전통입니다. 그리스 전통에서. 어떻게 전통이 되나 봅시다. 먼저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이 있어요. 피타고라스주의 우리 배웠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음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음악은 여러분들 음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음악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음악 자체는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감각할 수 있는 묘사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음악이요? 네. 있어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음악이 묘사하고 있는 대상? 네. 음악이 현실에서, 그림은 명백하잖아요. 내가 지금 선희 씨를 그린다. 그러면은 그 그림의 속의 선희 씨는 현실 세계의 선희 씨를 지칭을 하고 있죠. 1대1 관계를 맺고 있죠. 근데 음악 자체가 현실, 감각적인 실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실체는 감각할 수 있는 개별자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실체는 감각할 수 있는 개별자. 감각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그러면은 음악에는 지칭하는 실체가 있냐 이거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컨대 도라고 하는 도가 뭐를 가리켜? 아무것도 안 가리켜요. 그렇죠? 그냥 그건 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뭐를 가리키냐면은 감정의 움직임을 가리켜요. 감정의 움직임. 현실의 감각적인 사물은 아무것도 안 가르치지만, 그래도 뭔가 베토벤의 운명을 딱 들었을 때 빠바바밤 하면은 감정이 막 뭔가가 꿈틀꿈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영혼의 움직임하고 굉장히 닮아 있어요. 영혼의 움직임하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전통에서는, 피타고라스주의에서부터 나오는 전통은 뭐냐면은 음악의 움직임이 영혼에 밀접하게 1대1로 맞닿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 잡힌 정교한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도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잡혀요. 무질서한 음악을 들으면, 쇤베르크의 막 이상한 막 기계음 막 들으면은 영혼도 산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은 어쨌든 수학이 가장 완벽한 질서고, 수학처럼 세상에 아름다운 질서는 없어 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질서고, 이것을 가장 잘 영혼 속에 보내줄 수 있는 것이 이 수학적으로 완성된 음악이에요. 음악은 얼마나 수학적이에요, 그죠? 3도 화음, 5도 화음 하면은 그것이 비례가 탁탁 맞죠? 그런 화음을 들었을 때 영혼도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잡혀요. 그런데 이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성격, 감정, 이러한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 그렇죠? 행위랑은 관련이 없어요. 내적인 거예요. 충분히. 성격이나 감정에 관한 것이에요. 이때 성격이나 감정. 근데 이때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음악을 모델로 둔 것이 아니라 회화를 모델로 둬요. 회화, 그림,
모델로 둔다는 거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예술이라고 다 같은 예술로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크게 두 가지 예술이 있었는데 하나는 시, 음악, 무용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를 합쳐서 코레이아라고 그랬어요. 코레이아. 시, 음악, 무용. 오늘날의 아이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돌은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그 노래의 가사를 읊조리죠. 이게 코레이아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예술이라고 봤고, 이거랑 조형 예술, 시각화된 예술, 공간적인 예술이죠. 조형 예술, 모양과 색채와 형태를 갖춘 예술을 별개의 예술이라고 봤어요. 이거는 제사에 가까운 거고, 제사나 축제에 가까운 거고, 축제에 쓰이는 거고, 이 조형 예술, 건축, 조각, 그림, 이런 거는 이거 진짜 기술이에요. 이거 장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인테리어용 인테리어. 장식이다 이거죠, 장식. 조금 낮춰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소크라테스에게 와서는 어쨌든 지금 피타고라스 주의자들은 이거를 모델로 삼아서 지금 예술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이 모델을 갖다가 조형 예술로 갖다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소크라테스가 첫 번째로 얘기를 한 것은 일단 그림을 모델로 하는데 이것은 감각 대상을 모델로 하는 거예요. 감각 대상. 음악과 전혀 다르죠, 그죠? 음악은 감각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도, 레, 미는 지칭하는 감각 대상이 없다. 그런데 회화는 감각 대상을 몰고 온다. 이것이 상당히 이질적인 역사입니다. 소크라테스 이전까지 없던 획기적인 미학적인 발전이에요. 예술을 갖다 이걸로 설명을 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역시 충실한 재현이냐, 노예적인 재현이냐. 우리는 그걸 보통 노예적인 재현이라고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거. 카메라 찍기, 사진 찍기의 방식을 노예적인 재현, 사실주의적 재현, 충실한 재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냐? 전혀 상관이 없다.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당시에는 그런 재현의 의미는 없어요. 뭐냐면 이상화된 재현이에요. 이상화된 재현. 결국에는 회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린 것, 평범한 것들, 이상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핵심적인 부분을 포착해서 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드러나냐면은 영혼에 드러난다. 왜냐면 소크라테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영혼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린 다 배웠죠, 그죠? 소크라테스에게 너 자신을 알라 했을 때 그때 너는 영혼이니까, 그죠? 그 영혼이고 이 영혼은 뭐를 통해서 드러나냐? 눈동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조선시대에도 초상화, 인물화를 그렸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눈동자를 얼마나 잘 그리느냐가 문제였거든요. 조선시대 회화에서도 눈동자의 모든 그 사람의 정신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기계, 특징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예적인 재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잘못된 리얼리즘, 왜곡된 리얼리즘과 관계가 없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플라톤에게 이걸 받아서 이건 좋은 거였죠. 어쨌든 이 회화를 소크라테스는 좋은 걸로 얘기를 했는데 플라톤은 이 회화 모델을 갖다가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는데 이 예술을 회화 모델로 설명하는 게 바로 예술이 나쁜 가장 큰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유명한 이제 그 모방의 모방, 미메시스의 미메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데아라고 하는 게 진리죠. 진리인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미메시스한 거예요. 그죠? 개라고 하는 이데아가 있는데 현실에 돌아다니는 바둑이, 발발이 이런 애들은 이 이데아의 미메시스예요. 근데 다시 그 개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개의 그림이 있어. 예술. 이것은 이걸 모방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방의 모방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보다 이게 더 부정확하죠. 이거보다 이게 더 부정확하죠. 그러니까 예술은 가장 진리에서부터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이 플라톤의 국가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추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현실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가변적인 현실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바둑이 발바리를 통해서 개 자체가 무엇인가로 가야 되는데, 이 바둑이 발바리를 자꾸 그린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더 멀어지고, 개란 무엇인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무슨 얘기도 하고 있냐면은 성격과 감정의 얘기도 하고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플라톤 국가 10권에서 시인 추방론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분은 유명한데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모델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성격과 감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모델은 뭐예요? 음악을 모델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음악이 영혼과 닮아있기 때문에 음악에서 질서가 잡히면 영혼도 질서 잡히게 된다. 이것은 음악의 모델이고 이것은 회화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전통이 섞여 있는 거예요.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도 이게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이 미학사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지.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이것이 두 가지 층위가 그대로 간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쨌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매체의 문제다. 매체는 감각을 통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글이 됐건 그것이 음악이 됐건 그것이 조각이 됐건 그림이 됐건 어쨌든 감각을 통해서 간다는 것은 이제 요거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성격과 뭐예요? 감정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음악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예요? 행위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성격과 감정과 행위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겠죠? 이 지금 두 모델, 이 겹쳐있는 이 두 모델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것이 행위라는 새로운 개념을 낸 겁니다. 이것은 원래 있었는데 성격과 감정이 예술이 인간의 성격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원래 있었는데 그리스 전통 속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다가 행위라는 말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좋은 시는 절대로 성격과 감정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못된 소설, 재미없는 소설을 읽으면은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술을 창작한다, 소설을 쓴다, 영화 시나리오를 쓴다, 아니면 짧은 광고를 만든다라고 할 때도 항상 유념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성격이 뭐다라고 작가가 얘기를 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사람이 슬프다, 즐겁다라고 작가가 써주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좋은 소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최악의 소설인 거예요. 아주 수준이 떨어지는 문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느냐?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행위를 통해서. 예컨대 이런 시가 있죠. 아버지가 아이한테 이제 밥을 먹이는데 그 그림을 누가 그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그림을 보고서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은 잘못 그렸다. 이건 여기엔 진실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밥을 먹여줄 때 자기 아이한테 밥을 먹여줄 때 아버지의 입모양이 잘못됐다. 입모양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닫혀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식한테 밥을 먹여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입이 벌려져요. 아 하면서. 거기에는 그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어떤 복잡한 감정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들어있으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입이 벌려지는 것을 통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성격과 감정이 잘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문학이고 그 좋은 예술이죠.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고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 이것이 좋은 시, 좋은 비극의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조금만 쉽시다. 4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짓들을 하느냐? 왜 인간은 자꾸 미메시스를 하느냐? 알타미라 벽화도 보면 그 옛날 원시인들도 뭘 했어요? 미메시스를 들소를 그렸어요. 그죠? 들소를 미메시스를 했어. 그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엔 미메시스는 아닌데, 그죠? 인간의 삶이 아니니까. 어쨌든 뭔가 자꾸 그려. 여러분들 명호 씨도 옛날에 뭐 낙서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많이 했죠. 그냥 이유도 없이, 그죠? 뭐 그냥 만화 주인공도 그려보고 별의별 걸 다 그려보고 또 무슨 어른 흉내도 많이 내보죠. 엄마 흉내, 아빠 흉내, 막 그런 소꿉놀이, 대표적인 거 소꿉놀이. 왜 도대체 인간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미메시스를 갖다가 하느냐? 이게 바로 시의 기원이에요. 시의 기원은 뭐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인간의 본성. 본성은 히라보로 피시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때 미메시스는 인간의 본성인데 어떠한 본성 때문에 미메시스를 하느냐? 그것은 인간은 인지를 하고 싶다. 인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알을 추구한다. 알면 기쁘다. 알의 기쁨, 알의 즐거움을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욕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든지 시를 쓰는 이유도, 시를 즐기는 이유도 알에 관한 것이다. 뭔가를 알려주기 때문이고, 뭔가를 시를 쓰는 과정에 대해서 속에서도 인간의 성격, 감정, 행위에 대해서 더 깊숙이 이해를 하게 되는 면이 있으며, 누가 써놓은 시를 보게 되는 것도 그 인간의 성격, 감정, 행위를 더 깊이 이해하기 때문에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원래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구 때문에 알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철학적으로 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은 존재론적으로도 중요하고 인식론적으로도 중요한데, 플라톤에 비해서 어쨌든 플라톤에게 있어서 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 현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자면 현실과 알은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 현실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이 두 존재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현실 속에 미메시스 하는 그 대상, 인간의 삶 속에 알이 들어있는 거죠. 이 현실을 미메시스 함으로써 우리는 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철학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는 거죠. 결국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바깥에서 있는 게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알,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알은 현실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우리 강의가 잘 되려면 다른 것, 책을 볼 게 아니라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의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속을 이해를 해야 진정한 알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인식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걸 넘어가는 방법은 지성이거든요. 지성, 수학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성을 사용하는 사고인데,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현실 속에서 알을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감각입니다. 우리가 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식론의 문제죠. 그런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올바른 알은 지성을 통해서만 인식될 수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사고, 추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를 통해서만.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지 않다. 좀 영화도 보고 그림도 많이 봐라.
그리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많이 놀아라는 거죠. 감각 자체를 즐겨라. 노래도 좀 부르고, 예? 춤도 좀 추고, 클럽도 좀 가야 그 현실 속에서 삶을 얻어낼 수 있다. 감각의 위상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 전까지, 그 아리스토텔레스 이전까지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에서 무시를 당하던 그런 것이었는데, 감각의 위상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컬러풀한 세계, 감각을 즐기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게 된 고마운 존재는 다 아리스토텔레스 덕분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비극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